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대선 레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은 했는데 빛이 발았고요. 빛이 발하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야 공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선관위 안이한 대응은 저희가 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선관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엔 동사무소 직원들과 그 구청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 선관위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지역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부실 투표일 수는 있어도 부정선거까지 연결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본투표 때는 시간을 완전히 구분해서 투표함에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그 매뉴얼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이 관리 부실 논란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선 레이스 막바지에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 상임소관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언짢고 모멸감을 느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적용이 되는 직접 투표, 또 비밀 투표가 훼손됐다, 그 원칙이 훼손됐다라는 점을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번 선거가 또 유독 접전 양상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글쎄요, 선거 후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가 초접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예.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예. 예.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 맞죠? 국민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그것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투표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함에 직접 집어넣도록. 자, 그런데 그걸 보장을 안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이 한국 정치사에 정말 부끄러운 일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 거기 요직에서 계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선거 현장에서 이제 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일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선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이걸 떠넘길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떠넘길 수 없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투표하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다가 그 투표용지를 집어넣도록. 예. 그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보장을 안 한 건데, 저는 이번 사태도 사태지만 그 이후 중앙선관위의 해명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법을 어긴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집어넣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그런 해명조차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전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적 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5시부터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높은 투표율만큼 추위 속에서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또 확진자 투표함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됐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부정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신의 목소리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부정의 여지는 별로 있을 수 없고요.
이게 몇 천만 표를 다루는 일이니까 그중에서 한두 표의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부정이 일어나거나 이번을 뭔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갈 필요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봉투에 밀봉을 해서 투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밀봉된 자체가 표가 안전하다고 이제 당시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표함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의 문제인데 사실 이건 간단한 문제였죠. 끝나고 나서 3시간 따로 줘서 투표를 하게 해줬으면 됐는데 이 연장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선관위가 무리를 하다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 당일이야 개표의 과정이 있으니까 뒤로 시간을 많이 못 뺀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건 지금 사전 선거였잖아요. 그러면 예. 뒤에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일반 투표가 다 나가신 다음에 확진자가 투표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이었는데 그런 데 대한 매뉴얼이 부족했던 점을 선관위가 인정하고 그 본선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어쨌거나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그 개선안 본투표 당일에는 일반 유권자 지나간 다음에 투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넣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하면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는 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 투표함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든 내 표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 투표는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거라 봉투에 집어넣지 않아서 투표함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소지가 다분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매뉴얼 정도면 맞을 것 같고요. 사전 투표에 비해서 본 투표는 또 투표소가 더 많거든요. 시간이 충분한 만큼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의 사전 투표는 투표함을 복수로 돌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쿠리, 바구니, 비닐 이런 거에다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함께 개정을 했으면 되는 거죠. 선거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투표 시간을 더 지금 늘려놓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걸까요? 글쎄요. 근데 이번에 뭐 중앙선관위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동선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예. 누군가가 하여튼 그 투표 용지를 나중에 옮겨야 되는 그런 그 동선이 하나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그런 그 부분인 게 아닌가. 네.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준비 부족이라고밖에 이야기를 달리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 36.93%, 전국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연일 꼬리표가 붙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사전투표 자체가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에 빨리 해버리고 투표 당일에 하루 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 보수 진영의 대표가 되면서 예전에 소위 말하는 사전투표가 부정이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거기서 무슨 오만 조작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퍼졌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확실하게 싸워왔죠. 여기에서 보수 진영도 사전투표 할 수 있구나. 심지어 윤석열 후보다 하시면서 사전투표 같이 해야지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들이 투표율을 올린 게 하나 있고요. 지역별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약간 뭐 그런 단일화 역풍 이런 것들도 좀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비호감이 오히려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가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저 상대방의 저 후보는 대통령 되는 거 절대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또한 대단한 적극성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 상당히 그래서 좀 분노의 투표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이번에 워낙 이제 초박빙으로 이제 흐르다 보니 예. 양당이 다 조직적으로 뭐 거의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작용을 했고 또 역시 코로나 변수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혹시 그 본투표 때 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본인이 몸이 아파서
좀 투표장에 못 나올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건강할 때 빨리 가서 하자 이런 심리도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대 최대 투표율, 이 높은 투표율은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면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초박빙 접전 속에서 여야가 계속 엇갈리는 판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갑니다. 우리는 지금 한 1, 2점 지고 있는데 마지막 3점 슛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더 절실하고 겸손하고 있고 저쪽은 막 자리 싸움하는 이야기가 벌써 들립니다. 우리도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낙선했을 때 자리 싸움 이야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 네, 지금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먼저 오늘 낮에 유세중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예. 지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뭐 생명에는 뭐 지장은 네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깜짝 놀랐고요. 보니까 이제 별로 정상이신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일은 아니고 개인의 해프닝이었는데 선거식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조직적인 테러이거나 어떤 집단에 의한 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쾌유하시고 다시 일선을 복귀하시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요. 이 블랙아웃 깜깜이 구간에 수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몇 %다 이런 거를 지금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야당에서는 6에서 8%포인트의 우세, 그리고 여당에서는 2, 3%포인트의 우세, 이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관심이 갑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 얘기가 맞을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양쪽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양쪽의 주장이 왜 저렇게 나왔는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그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초박빙 승부인데 윤석열 후보가 살짝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를 이제 지지했던 표심 또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뭐 한 7에서 10 정도 그 정도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적어도 넘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더하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 단일화로 해서 역풍이 불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의 표심 중에 상당수가 적어도 절반 정도 이상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보면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그래서 오차범위 밖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2, 3%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있냐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세를 쭉 이제 보통 참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역풍으로 작용했겠는가? 그 부분이 이제 주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역풍이 부분적으로 불었겠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했던 7 내지 10% 정도의 그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던 분들이 갑자기 정권 유지로 확 돌았겠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층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보자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전망이 지금 팩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단일화 효과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더 많이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을 따지면 1대 1.5 내지 1대 2 정도로 갈라졌겠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는 뭐냐면 20, 30대 여성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이고 윤석열 후보는 무슨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뭐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안철수나 심상정에서 찍어야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반여성 정책들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주는 그냥 막연한 공포감. 그래서 난 싫어도 그냥 이재명 찍어야 되겠다라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이분들 이 여성을 어떻게 모시고 오는지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도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폭력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나라 이런 문구를 갑자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들고 나왔는데 기존의 스탠스하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만큼 지금 20, 30대 여성에서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여성들 중에서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층들이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율이 높아지면 즉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0, 30대 여성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공간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 30대 여성의 표심 이동, 그것이 이재명 후보로의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정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존에도 이제 여론조사 그 분석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대남은 국민의힘을 좀 더 지지를 많이 하고 이대녀들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와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지지로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녀들,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의외로 그 정의당 지지가 그 동안에도 이제 많았었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동을 해서 민주당 지지로 이재명 후보 지지로 좀 돌아섰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대 어떤 그 최고의 비호감 선거 그 가운데는 그 여성과 관련된 사안도 지금 꽤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없었던 일로 치고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로 확 돌아섰다. 이게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성립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가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의 막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부동층 공략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역 유세 대신에 수도권 훑기에 나섰고 오늘 유세에서도 이제 야권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연단을 올렸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막판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이제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표심도 지금 많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동층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재명 후보도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도권을 이제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도권 공략을 지금 이제 최대한 하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 이상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그 지지층들이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합동 유세를 지금 전개를 하면서 그 표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역풍이 발생해서 민주당 쪽으로 갈지 모르는 표를 최대한 붙잡아서 이쪽으로 지금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전략. 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필승 전략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요인들, 이유들 뭐 이런 얘기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그 시점에서가 평균 한 3% 위아래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상태로 투표장으로 갔기 때문에 투표 열기가 양쪽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예. 그게 크게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1% 차이라는 게 3천만 명이 투표한다고 치면은 예. 1%가 30만 표 차이거든요. 예, 예. 3%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네, 이틀이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 이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변수가 무엇일지, 막판 변수가 무엇일지를 얘기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틀이라는 시간이 또 어떤 변화를 또 이끌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던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자체도 그렇지만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언론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천병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을 상대로 한 얘기잖아요. 언론 노조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론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거기 노동자고 이분들이 다 노조원들인데 그러면서 정치 개혁에 앞서서 먼저 언론 노조를 뜯어고쳐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하셔서 예. 언론중재법 때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던 분의 스탠스하고는 좀 너무 달라서 나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으니까 였던가 잘 몰랐는데 어젯밤에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가 아마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한 6에서 8%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긴 다음에 상벌을 누구를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버르장머리 고치고 언론 노조도 바로 잡고 막 뜯어고치고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시는 건 제가 보기 좀 섣부르거든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뜯어고치겠다 강경한 발언을 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겼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혁의 방향을 무엇을 가져갈지 예전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하겠다는 발언과 다 이어지는 일련의 발언들이 앞으로 어떤 사정 정국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밝히시는 것은 지금 좀 저는 섣불렀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 점이 저는 막판에 그래서 좀 변수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막판 변수는 역시 이제 돌발 악재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말 실수하는 것, 언행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거는 그동안 뭐 양쪽 후보다 워낙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스모킹건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큰 변수로 작용할 텐데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더니 요즘 굉장히 네거티브 열심히 해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녹취록도 새롭게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게 원래 생각했던 그 선거운동 방향성하고 맞는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것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것 그런 것이 양쪽 어느 쪽에서 나와서 또는 제3의 제보자에 의해서 나와서 공개가 된다면 그게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 그나마 남은 변수는 그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이제 코앞에 남겨두고 또 중요한 부분이 논란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판 실점 최소화 전략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큼은 좀 후보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남은 기간은 대본대로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석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본인의 생각,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막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사례죠. 뭐 설마 대본에 언론 노조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발언들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은 기간은 실점을 안 하는 게 최선의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최대의 적은 오만함이죠. 어느 순간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 하나의 실수, 말 실수 하나로도 이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